엔저가 한국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2025년 일본 엔화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엔 환율이 158엔에서 162엔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30년 전인 1995년에는 80엔대였습니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일본은 수십 년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 결과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이 일본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긴장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엔저는 한국에게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수출 경쟁력은 떨어질까요? 환율, 주식,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파급 효과가 올까요? 개인은, 기업은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핵심 질문에 확실히 답해드립니다. 첫째, 일본 엔저는 왜 끝나지 않는가? 둘째, 외국 자본은 왜 일본에 몰리는가? 셋째, 엔저가 한국에 가져올 위기와 기회, 그리고 실전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30분 동안 깊고 쉽게 완전 분석하겠습니다. 파트 1, 엔저 현상 마이너스 왜 계속되는가? 엔저는 갑자기 시작된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이유와 정책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을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는 0에서 0.1% 수준입니다. 사실상 제로 금리죠. 반면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0%입니다. 한국은 3.00%입니다. 격차가 엄청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일본에 돈을 두면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 두면 5% 이자를 받습니다. 당연히 돈은 어디로 갈까요? 더 높은 금리를 주는 나라로 이동합니다.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겁니다. 엔화 수요는 줄고 달러 수요는 늘어나니 엔저가 강화됩니다. 이것을 금리 차이에 의한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원인, 30년 디플레이션 후유증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자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 지금까지 디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수십 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안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물건 값이 안 오르니까요. 임금도 오르지 않습니다. 소비도 위축됩니다. 나중에 사면 더 싸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악순환입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이 악순환을 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엔저 용인입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일본 제품이 해외에서 싸 보이니까요. 수출이 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투자와 고용이 증가합니다. 또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엔화가 약하니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비용이 늘어나죠. 수입 물가 상승은 국내 물가를 자극합니다. 디플레이션 탈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즉, 일본 입장에서 엔저는 오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세 번째 원인, 인구 감소와 투자 매력 회복 전략입니다. 일본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3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친화 정책, 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엔저는 이런 정책의 일부입니다. 외국인이 일본 자산을 싸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 원인, 일본 기업의 실적 랠리입니다. 엔저 덕분에 일본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호황입니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같은 대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를 보겠습니다. 2024년 니케이 지수는 4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1989년 이후 3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버블 시대의 정점을 넘어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엔화 약세로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니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니 외국 자본이 더 몰려오는 선순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엔저는 4가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디플레이션 대응, 인구 감소 대비, 기업 실적 개선. 이것들은 단기에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엔저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 2 외국 자본은 왜 일본으로 몰리는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계 자금의 일본 유입 규모가 역대급으로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4가지 이유를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환차익 기대입니다. 현재 달러엔 환율이 160엔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것이 과도하다고 봅니다. 장기 평균은 110엔에서 120엔 사이거든요. 만약 환율이 정상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160엔에서 120엔으로 내려가면 25%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 수익률이 더 올라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기회죠. 지금은 바닥 근처다. 리스크 대비 보상이 크다. 이런 판단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일본 기업의 턴어라운드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주 친화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남겨도 배당을 잘 안 주고 현금만 쌓아두는 문화였죠. 하지만 최근 달라졌습니다. ESG 경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한 결과입니다. PBR이 1 미만인 기업들에게 주가 부양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죠. 기업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세 번째 이유, 미국과 중국 리스크 분산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가 커지면서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일본이 유력한 선택지입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법치가 안정적입니다. 갑자기 규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정치적 리스크가 낮습니다. 셋째, 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넷째, 지정학적으로 미국 동맹입니다. 미중 갈등 시대의 안전한 선택지죠. 또 미국 금리 인하 기대도 작용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엔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겠죠. 지금 엔화를 사두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엔화 저평가 매력입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엔화를 역사적으로 싸다고 평가합니다. 구매력 평가 PPP 기준으로 보면 엔화는 30% 이상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라는 겁니다. 연기금 같은 장기 자금이 일본 자산의 배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캐나다 연기금 같은 곳들이 일본 주식 비중을 늘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외국 자본이 일본으로 몰리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환차익 기대, 기업 개선, 리스크 분산, 저평가 매력, 이 4가지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파트 3 엔저의 한국 영향 마이너스 위기.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엔저는 한국에 분명한 압력, 즉 위기를 줍니다. 첫 번째 위기, 수출 경쟁력 약화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 품목이 많이 겹칩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철강, 조선 같은 제품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죠. 엔저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일본 도요타 캠리가 미국에서 3만 달러에 팔린다고 합시다. 한국 현대 소나타도 3만 달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보이죠. 그런데 엔화가 10% 약세를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도요타는 원가가 10% 줄어듭니다. 엔화로 생산 비용을 지불하니까요. 그러면 도요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27,000달러로 내리거나 3만 달러를 유지하면서 마진을 늘리거나 어느 쪽이든 현대보다 유리해집니다. 가격을 내리면 판매량이 늘어나고 가격을 유지하면 수익성이 높아지죠. 현대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 판매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국차는 소폭 하락했죠. 엔저 효과가 반영된 겁니다.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본 브랜드가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삼성, LG와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죠. 조선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은 LNG선, 컨테이너선에서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기술력이 높습니다. 엔저로 가격이 낮아지면 수주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철강도 비슷합니다.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엔저는 일본제철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 위기, 관광수지 악화입니다. 엔저는 한국인의 일본 여행을 자극합니다. 2025년 한국인 일본 여행객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죠. 왜 그럴까요? 일본이 싸졌으니까요. 1만 엔이 과거에는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8만 5천 원 정도입니다. 15% 싸진 겁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즐길 수 있죠. 반대로 일본인의 한국 방문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일본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비싸진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한국의 관광 수지가 악화됩니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쓴 돈이 일본인이 한국에서 쓴 돈보다 많아지는 거죠. 2025년 상반기 한일 관광 수지 적자가 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위기, 제조업원과 경쟁 심화입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한일 경쟁이 치열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나라들이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건설, 플랜트, 전자제품을 놓고 경쟁하죠. 엔저는 일본 기업에게 가격 우위를 줍니다. 한국 기업이 1억 달러에 입찰하면 일본 기업이 9천만 달러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동일 품질이라면 가격이 싼 쪽을 선택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엔저는 한국에 세 가지 위기를 줍니다. 수출 경쟁력 약화, 관광 수지 악화, 제조업원과 경쟁 심화.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부담입니다. 파트 4엔저의 한국 영향 마이너스 기회. 하지만 모든 게 위기만은 아닙니다. 의외의 기회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회, 일본 여행과 소비 확대입니다. 이건 위기 섹션에서 관광 수지 적자로 언급했는데 개인 관점에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일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화, 음식, 쇼핑을 합리적 비용으로 즐길 수 있죠. 물론 과소비는 경계해야 하지만 적절한 수준에서는 삶의 질 향상입니다. 두 번째 기회, 일본 자산 투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엔화가 저점일 때 일본 자산을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두 가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엔화 환차익입니다. 현재 160엔이 향후 120엔으로 정상화되면 25% 수익입니다. 둘째, 자산 가격 상승입니다. 일본 주식, 부동산이 오르면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이 좋을까요? 일본 배당주가 매력적입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3에서 4%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환차익까지 더해지면 연 20% 이상 수익도 가능합니다. 니케이 지수 ETF도 좋은 선택입니다. 개별 종목 리스크 없이 일본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니케이 ETF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도 주목할 만합니다. 엔저로 외국인 입장에서 일본 부동산이 싸졌습니다. 도쿄, 오사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광 수요 증가로 호텔, 상가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죠. 물론 직접 부동산을 사는 건 어렵습니다. 대신 일본 리츠 REIT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회, 기업의 일본 M&A입니다. 엔저는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인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일본 기업의 가치가 엔화 기준으로는 그대로인데 원 하나 달러로 환산하면 싸진 거니까요. 실제로 몇몇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임, 콘텐츠, 부품 소재 분야에서요.
일본은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면 기술과 고객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일본은 여전히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기술 기업과 협력하거나 인수하면 시너지가 납니다. 네 번째 기회, 한일 공급망 재조정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경쟁 관계이지만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예로 들어볼까요? 일본은 소재와 장비에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생산과 설계에 강점이 있죠. 둘이 협력하면 중국 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음극재, 분리막 같은 핵심 소재를 공급합니다. 한국은 배터리 셀을 생산합니다. 한일 협력이 강화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엔저는 네 가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합리적 소비, 자산 투자, 기업 M&A, 공급망 협력,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파트 5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 결론은 단순합니다. 엔저는 한국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 대비 없는 사람에게는 위기입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엔저가 지속된다면 수출 경쟁 압박이 커집니다. 한국 기업들이 고전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 자산 매수 기회는 계속됩니다. 만약 엔화가 반등한다면 한국인 투자자는 환차익을 얻습니다. 반면 일본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니 한국 기업에 유리해집니다. 즉, 방향보다 타이밍과 전략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엔저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50엔에서 165엔 사이에서 움직일 겁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크게 올리기 어렵습니다. 부채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엔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기적으로는 2026년 하반기쯤 전환점이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면 엔화가 반등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120엔에서 130엔 사이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역사적 평균 범위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파트 6 개인과 기업 대응 전략. 개인 투자자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엔화를 분할 매수하세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매달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겁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죠. 환율이 160엔일 때도 사고 155엔일 때도 사고 165엔일 때도 삽니다.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장기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단기 투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입니다. 둘째, 일본 배당 ETF나 니케이 지수 상품에 관심을 가지세요. 한국 증권사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KODEX 일본 니케이 225, TIGR 일본 TOPIX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배당주 ETF도 좋습니다. 일본 고배당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죠. 셋째, 여행과 소비는 지금이 기회이지만 과소비는 주의하세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즐기되 빚내서 여행 가는 건 금물입니다. 기업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과 브랜드 차별화가 필수입니다. 일본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더 좋은 품질, 더 높은 기술, 더 강한 브랜드로 승부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애플과 경쟁하는 것처럼요. 둘째, 일본 M&A, 협업, 공급망 구축을 검토하세요. 경쟁만 할 게 아니라 협력할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 기업과 합작 투자도 좋고 기술 라이선싱도 방법입니다. 셋째, 수출국 다변화와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세요.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시장만 고집하지 마세요. 신흥시장, 틈새 시장을 공략하세요. 그리고 범용 제품보다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요약해서 세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엔저는 일본의 전략적 선택이며
당분간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한국 수출에는 압박이지만 자산 투자, M&A, 협업 기회도 존재합니다. 셋째, 위기 속 기회는 오후 1108 준비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엔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일본 자산 투자로, 기업은 기술 차별화와 협력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인도 경제 부상과 한국의 기회를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